자, 그럼 이제 좀 뭐 정승일 박사님께서 이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발제해 주시겠는데, 사실은 뭐 원래 이제 정승일 박사님께서 저희 그 토론회 그 발제자로 진작부터 섭외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 그 토론회 때 오셔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좀 하시고 저희들하고 또 이렇게 끝나고 이야기 좀 나누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들어야 될 부분들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좀 생각들을 갖고 계신 저희가 듣기 위해서 오늘 좀 이렇게 발제자로 좀 모셨습니다. 아마 비슷한 문제시지만 좀 큰 얘기까지 이제 갈 것 같은데요. 여하튼 지금부터 이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 80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얘기하고 그냥 다시 앞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지금 방금 전에 그 김동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인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학벌 문제가 사실은 그 교육 내 문제도 있지만은 교육 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랑 바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박장수 연구원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가령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전체 뭐 50%, 60%를 갖다 스카이 출신으로 뽑고 있는데, 사실 뭐 산업은행이 뭐 하루 이틀 전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 뭐 옛날부터 그렇게 한 거고. 근데 그럼 왜 그럼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옛날 그 95년도에 5.31 조치 때문에 이 대학 정원이 늘어난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그 외환위기 이후에 진행된 이 여러 가지 이른바 구조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 게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도 거의 대기업들의 경우에 오늘 어디 가서 발표된 자료를 들으니까 대기업들이 고용 인원의 절반을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90년대 중반에 비해서 대기업들이 대졸자를 절반밖에 안 뽑고 있어요. 옛날에 상대적으로 뭐 절대적인 수는 늘고 있지만은, 똑같이 공공부문,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 기획선처가 지금 엄청나게 예산 통제를 하기 때문에 뽑아도 비정규직들만 뽑고 있고, 또 비정규직을 뽑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우수한 그 기관이라고 표창하고 있고, 또 이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규직들은 되도록이면 안 뽑게 되니까 옛날보다도 오히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공공부문이라든가 뭐 산업은행도 일종의 공공부문이니까 이런 쪽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뽑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이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졌고, 뭐 스카이 출신도 요즘에는 더 들어가기 힘들 정도라고 막 얘기할 정도까지 이제 살벌한 사회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이 학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장치, 평가 장치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인데, 가령 뭐 SK텔레콤 같은 사람 뽑을 때 100명 뽑는데 10,000명이 오니까 그 10,000명의 그 능력을 갖다 일일이 심사할 수 있는 그 이 심사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인력도 안 되고. 말하자면 그런 자리에서 입시사정관 제도처럼 일일이 뭐 몇 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10,000명 들어온 거 중에서 1차 서류 심사에서 그냥 누구 그냥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시작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도 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SK텔레콤이라는 데서 사람이 뽑는다 하더라도 뭐 100명 뽑으면 한 200명 정도만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크게 완화가 되겠죠. 그 얘기 뭐냐면 SK텔레콤에서 지금 뭐 거의 대졸자 초봉이 한 4,000 정도 되는데, 그리고 뭐 한 과장 정도 되면 한 6,00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입사한 지 한 뭐 15년 정도 되면 한 8,000에서 1억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그 정도 수입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제가 이제 뭐 복지국가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소득 분포를 보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1년 연소득이 2천만 원입니다. 연소득이. 근데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지금처럼 대졸자가 전체 고졸자의 80%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전문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전문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전체 대졸자들 중에 30% 정도는 연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 경제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온전되는 한은 누구나 다 2천만 원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초봉 뭐 4천 받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초봉이 아니라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연소득 2천만 원 되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특히 서울 주변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은 이 지방에 내려가면 거의 뭐 연소득이 100만 원, 12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전문대학교 나올 경우에는 거의 제가 중소기업 인터뷰 같은 거 가봐도 고졸자랑 그 대졸자, 전문대졸자들의 임금 차이는 뭐 거의 없고요. 그리고 사장들도 얘기를 하는 게 전문대졸자들 그냥 뽑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고졸자 뽑겠다고 다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 정도로 지금 돼 있거든요. 워낙 전문대졸자들이 이제 워낙 뭐 이 공부한 것도 별로 없다고 하고 뭐 쓸모도 없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니까 하여튼 이 사회적인 구조 보니까 노동시장이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일자리의 지금 이 낮은 임금의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4대 보험도 적용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가령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이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부위원장이 와서 이제 좀 부끄러운 듯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현대자동차 노조 노동자들이 그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정규직들이 고졸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대졸 이상 아예 안 뽑으니까 고졸자들인데 연소득이 8천만 원이에요. 근데 고졸자들 중에 그런 소득을 얻을 수만 아니라 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제 지난 봄에 되게 욕먹었죠. 왜냐하면 노조원들 그 자녀들을 현대차가 특채하는 거를 회사하고 단체 협상을 해버려갖고 그걸 하는 바람에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 당연한 게 현대차 노조원들이 아무래도 이 고졸자들이기 때문에 집안의 환경 때문에 애들이 공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스카이는커녕 뭐 이렇게 뭐 어디 지방에 있는 괜찮은 대학도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은 가요. 왜냐하면은 현대차에 다니는 정규직의 경우에 학자금이 100%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대차 노조라든가 우리나라 민주노총이 지금 복지국가 운동에 별 관심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 대기업 노조, 뭐 공무원 노조까지 포함해가지고 공무원 노조까지 포함하는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부분 다 이미 사내복지 혜택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굳이 뭐 반값 등록금 운동 이런 거 안 해도 이미 다 회사에서 다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뭐 이런 것도 다 이미 기존의 건강보험으로 커버리지 안 되는 것들 있죠. 가령 뭐 암이라든가 MRI 촬영 같은 거 지금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단체 협상에 의해서 회사가 다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건강보험 뭐 무료 의료하는 거 뭐 민주노총 뭐 민노당 이래서 하는 거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 정도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구조를 갖다가 학벌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이 학벌을 좋게 하는 게 이제 자기 자식들이 불가능하니까 아예 그냥 자기 그 8천만 원짜리 자리를 갖다 자기 자식들한테 아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습하려고 자기 자리를 갖다가 아예 그냥 그런 식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그게 저는 우리나라 사회 모습이고 이런 사회적인 그 이 사회 경제적인 구조 전체를 갖다가 동시에 변화하는 노력과 병행하고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는 이상 저는 학벌을 없앨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자, 그건 기본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 이제 이 학교 내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거 지금 발표하는 거는 작년까지 제가 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국책연구소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연구 책임자는 아니었고 저랑 같이 연구했던 그 연구 책임자분이 민철구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보수적인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그 말 있죠. 그 말을 10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 교과부가 그 연구중심대학이라는 말을 채택을 했고 그게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도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또 뭐 서울대 뭐 이런 거랑 연관돼서 하다 하여튼 뭐 바뀌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거랑 연관돼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뭐 제가 이걸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개월 전에 한 거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이걸 별로 연구를 안 해가지고 먼저 이제 지적을 해야 될 거는 그 많은 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이 학벌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오래된 것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추가된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미국의 경우에 90년대 초반에 그 레이건이 등장해가지고 이 대학 주립대학 예산들이 많이 줄고 그러면서 특히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예일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명성 경쟁, 랭킹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본격화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국립대 예산이 전반적으로 국가 예산이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시장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명성 경쟁 내지는 뭐 순위 경쟁인데 이것과 연관된 게 이제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수들을 서로 확보하려는 경쟁들이
80년대 초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교육받은 우리 미국에서 교육받은 그 교육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미국에서 배운 걸 갖다 이제 그대로 실천하는 게 바로 90년대 초반에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주호 장관이라든가 이분들이 중심이 돼갖고 하는 게 이제 이 5.31 조치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대학 자율화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 자율화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말은 좋지만은 이 자율화라는 말 속에는 항상 시장주의라고 하는, 시장화 시킨다는 그런 게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국가 개입을 안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지원도 다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을 전공하는 그 교육 분야를 전공하는 이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론자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와서 발표하셨던 그 이영 교수도 이제 거의 그쪽이랑 연관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 대학이라는 것도 일종의 기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 노출이 될수록 효율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덜 들어오는 이 대학은 빨리빨리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학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투자한 그 사학재단이 돈을 못 빼갖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말하자면은 이 대학을 갖다가 아예 영리기관으로 견조해가지고 아예 그냥 비영리법인 성격을 없애가지고 아예 퇴출한 장치를 만들어주자. 이게 전부 다 시장 논리의 그 구조 속에서 그 논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가 실제로는 전경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대교육에 있는 그 사람들도 대체로 사립학교 쪽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분들 주위에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모르지만은 실제로 진보 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깝깝한 게, 미국 쪽에서 얼마나 많은 이 교육 경제학적인 시장 논리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나라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치 옛날 박정희대 때 생긴 것처럼 다 그냥 똑같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조차도 대학이 80년대에 완전히 변해버렸고, 그 이전까지에 비해서 그 질적으로 변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는 그나마 일본식 제도가 상당히 남아있었는데, 이게 90년대 들어와서 아니 미국식으로 변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가속화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80년대까지 있었던 뭐 일본식 제도가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하여튼 이 두 가지의 질적인 차이는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근무했던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는 박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항상 그 레퍼런스를 삼는 게 일본 대학이 아니라 미국 대학이고, 그 미국 대학이라는 건 바로 이른바 신자유주의화된 그 미국의 경쟁화된 그 대학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와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언론사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여기서 그 대학 평가라는 거고, 사실은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만이 아니라 뭐 영국에도 무슨 뭐 타임즈인가 거기서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뭐 US 뭐 리포트인가 하는 데서 월드 리포트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똑같은 현상들이 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상하이 대학에서 또 하는 뭐 전 세계 랭킹이 있어요. 근데 그 랭킹들이 대학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랭킹이 발표될 때마다 그냥 대학이 막 그냥 생존의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 랭킹이 발표될 때마다. 그다음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발표하는 그 랭킹과 평가 기준이랑 거의 똑같은 기준이 바로 교육부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똑같은 기준이 사실은 지난번에 그 발표했던 그 이영 교수님 있죠. 이영 교수님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동화된 그 지표를 가지고서 어떤 대학한테는 정부 돈을 많이 주고 경상지원비,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경상지원비가 아니라 그 학자금 대출을 어느 대학은 뭐 80%만 주고 어느 대학은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다 거의 제 생각엔 90% 이상이 거의 같은 기준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학자금 대출 기준 같은 경우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대부분 다 이 랭킹과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경제학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 인포메이션 어세미트리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정보의 경제학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80년대 이후에 그 뜬 경제학인데, 뭐 금융 이론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게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케인즈라는 사람인데, 케인즈가 이 주식 투자가 얼마나 그 비합리적이고 투기적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재벌 개혁이라면서 항상 주주자본 비판하는 것 중에 그 논리가 대부분 다 케인즈한테서 나온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령 미인 대회에서 미인을 뽑을 때 심사위원들이 그냥 자기가
저 미인이 굉장히 그냥 내가 보는 기준에서 이렇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뽑는데, 케인즈가 있었던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미인을 뽑았냐면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지는 이른바 퍼블릭이 가장 미인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뽑는 방식이었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그냥 불안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부분 다 이렇게 약간 좀 통통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자기 기준과는 무관하게 그냥 그쪽을 뽑아버리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그냥 뭐 브릭스가 뜬다 하면은 그냥 다들 그냥 뭐 브릭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브릭스가 뜨는구나 해가지고 막 돈이 몰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은 게 이제 이 대학 평가에도 나타나는데, 말하자면은 이 뭐 중앙일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지방에 있는 한동대가 랭킹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한동대가 어디 있는 대학들인지도 모르고 그 대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평가 장치도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판단의 그 재료라는 거는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 여기서 얘기한 것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 이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조언을 해가지고, 또 이주경 장관도 원래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그 견해에 따라가지고 이른바 교육부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대학 알림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저게 나와요. 취업률, 그 다음에 신입생 충원율, 그 다음에 뭐 신입생 재학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 다니다가 애들이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해버리지 않습니까? 뭐 이런 비율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을 나온 다음에 취업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이 대학 알림에 나오는데, 이 알림에 나오는 이 지표가 그대로 대학이 사실은 중앙일보 이런 데서 거의 다 쓰이고 있고, 똑같이 이 지표를 가지고서 이 대학 등록금 제한하는 거 있죠? 이영 교수님이 한 거. 이런 프로그램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 간단하니까 이 지표에다 뭐 가중치만 주면 되는 거 아니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거기에 그냥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른바 이제 뭐 랭킹이 좀 낮고, 랭킹이 낮으니까 좀 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악순환의 고리에 그냥 빠져버려요. 거기에 비해서 이른바 이제 뭐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한 번이라도 좀 좋게 얘기하는 그 대학들은 그대로 그냥 선순환 고리에 돼가지고, 대학에서 말하자면 뭐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교수분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지도 않는데 저절로 그냥 뭐 기부금도 많이 들어오고, 대학 거기다가 교육부에서 지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알려져 있으니까 학부모들도 애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내니까 누가 봐도 뭐 학생 좋죠, 그 다음에 똑똑하죠, 그 다음에 뭐 돈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양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게 시장 논리거든요. 그 시장의 실패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김동춘 교수님이 얘기한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인데, 우리나라 그 교육부가 지난 십몇 년 전부터 추구진하는 정책이 이른바 대학을 특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벌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야, 학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다 잘난 게 아니라,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법대가 뛰어나다. 근데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뭐 뭐 다른 뭐 인문학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무슨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체육학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특성화시키게 되면은 학벌 문제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성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특성화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성화가 제대로만 된다면은 각자 그냥 모든 대학들이, 예, 아까 김동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학이 아니라 특성화된 과들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가령 뭐 성공회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학부라든가 이런 뭔가 휴머니즘하고 연관된 그 학과들이 좀 특성화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저 대학을 나와야지만이 그 분야에서도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과학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냥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쪽만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 이런 식인데, 문제는 이제 현재 그 이 랭킹 경쟁화 시키는 그 교육부의 그 평가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하는 그 평가 방식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전세화된 이 방식 자체가 이거는 심각하게 특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6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을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연구 중심 대학이냐 교육 중심 대학이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대학이냐 특성화대학이냐라고 또 나눕니다. 그 다음에 또 전국대학이냐 지방대학이냐라고 또 나눠요.
근데 이런 기준들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뭐 너무 비판 많이 받아가지고 좀 없어지긴 했는데 지금도 교육부 평가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영 교수님이 그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 그 범주, 뭐 한 8개 범주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범주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여기 벌써 이렇게 나누면 6개, 8개 범주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데 이런 그 범주식으로 나눠가지고 물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항상 랭킹에서 위에 올라가는 거는 교육 중심 대학보다는 연구 중심 대학이 당연히 랭킹 위에 올라가 있죠. 그 더군다나 이제 똑같은데 교육 중심 대학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연구소에 계셨던 그 민철구 박사님이 교육 중심 대학이라는 말을 아니 뭐 발제 시간을 끝을 내고 예. 아니 같은 취지로 계속 하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잠깐 계세요. 네. 억지 수준으로 올리자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잠깐 얘기하는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고 예. 근데 시간 뭐 토론할 시간 좀 필요하니까요. 한 7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이 당연히 그 랭킹의 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의 뭐 지방이 아니라 서울의 경우에도 특정 그 학부라든가 특정 학과가 이제 뭐 대학원까지 포함해가지고 특성화돼갖고 발전된 대학보다는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모든 그 이 면들이 있는 그런 대학들이 랭킹이 더 높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지방대학 내지는 뭐 전국대학 뭐 지방대학 전국대학 기준하는 건 주로 이제 지방대학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오는데 이제 전국대학이라는 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온다는 이런 식으로 기준하는 건데 당연히 전국대학들이 이제 랭킹이 높은 곳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조선일보랑 중앙일보에서 그 발표하는 그 랭킹에서도 이런 범주들을 좀 나누긴 나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신문사들 스스로도 호소하듯이 자기들도 얘기하듯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랭킹 자체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지금 대학 특성화 정책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월드 뭐 클래스 유니버시티라는 그 정책을 했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필적할 만한 6개에서 뭐 10개 정도의 대학을 치운다 했는데 그거 역시 뭐 똑같거든요. 누가 봐도 뭐 상식적으로 별로 평가 안 해봐도 누구나 봐도 할 수 있는 연구 중심 대학들 이런 대학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그냥 그쪽 대학에 있는 교수분들한테 뭐 정부가 재정을 많이 주고 더군다나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우수한 대학 학생들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더군다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 더군다나 교육 중심 대학으로 쏠린 이 지정받은 대학에 있는 교수분들이 거기 있는 교수분들이라고 무슨 연구 능력이 개인적으로 떨어지는 교수분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어떻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좀 늦게 따가지고 뭐 미국에서 똑같은 그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울 수도권에 못 가고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이분들이 그냥 자기가 속한 대학 자체가 교육 중심 대학으로 딱 지정이 되면은 그 순간 그냥 자기의 능력과 무관하게 대학 전체 랭킹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좌우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악순환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뭐 아까 또 얘기한 거랑 연관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자꾸 되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연구중심 대학으로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연구중심 대학에서 일하고 계시는 연구중심 그 교수로 지정된 분들은 아예 그냥 강의 부담이 면제되는 우리나라도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강의 안 해도 되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무 이거는 대부분 다 뭐 시간제 강사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 그 교수들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경우에도 비정규직 교수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저도 놀랐는데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경우에 전체 그 강의의 이 절반 정도를 비정규직 교수들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이런 문제들이 하여튼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교육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 맞춤형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잠깐 저기 정 박사님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왜냐하면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 방식으로 많이 하시다 보면 그렇죠. 하실 말씀이 아마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좀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 먼저 70페이지부터 얘기를 하죠. 먼저 그 대학 특성화랑 연관돼 가지고는
뭐 모든 면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김동춘 교수님이 얘기한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그 특성화를 기초해가지고 서로 그 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사립대학을 뭐 일거에 없앨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등록금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 취업률에 그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지금 말하자면은 그 이 기초학문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연과학 같은 것들은 되도록 줄이고 있는데 이런 그 시장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문제가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사립대학이랑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들이 아직 여태까지는 국립대학을 뭐 특별하게 이 문제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 문제를 보완하는 식으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립대학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 국가 재정을 대폭 늘리면서 동시에 저는 아까 이범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동의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가 아니라 제1단계로 사립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늘리면서 그 입시에 대해서 뭔가 공공적인 그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입시 방법에 대해서도 동시에 지배구조하는 뭐 이런 것에 동의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사립대학의 어떤 그런 그 시장 논리에 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용인을 하고 그 대신에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기초학문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아니면 이 자연과학 쪽에 이 교수랑 그리고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초학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직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교수들을 갖다 많이 늘렸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학부생들이 별로 안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당연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공립대학들은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그 학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거랑 연관돼 갖고 저는 그 여기 이미 발표하셨던데 강남훈 교수님이 이제 지난번에 발표하신 거 있죠. 국공립대학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그 이 시간 강사들 특히 인문학이라든가 자연과학 쪽 같은 이 취직 안 되는 과들에 계시는 그 분들 또 하나 더 문제가 이제 제가 이 뒤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죄송하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그 4년제 대학의 저는 절반 정도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은 그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대학 교수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저 4년제 대학 중에서 특히 밑에 있는 그 절반 정도는 그 얘기를 해보면은 경제학 같은 경우에 미적분을 모르는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학을 갖다 좀 알려면은 미적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저걸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말까지도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저는 그 경제학과 교수분들이 그래서 뭐 다른 그 스카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을 똑같이 가르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이 친구들이 취직을 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요. 4년제 대학을 나왔어도.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게 이런 무슨 뭐 미적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무슨 뭐 경제학 원론이라든가 뭐 거시경제학이라든가 미시경제학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경영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뭐 영어를 좀 잘하거나 아니 실무 무역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게 좋은데 대학에서는 굉장히 딱딱한 더군다나 주입식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현장 실습도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약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재편이 된다면은 현재 대학 정원 중에서 적어도 한 30-40% 정도는 이 전문대학으로 바꿀 생각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물론 전제가 그 전문대학을 나오더라도 현대처럼 임금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초학문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저는 그 해고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고되는 교수분들을 저는 국공립대학이 대거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랑 연관돼 갖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만약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은 이거에 기초해 가지고 국공립대학 간의 이 권역별 협력 체제, 그러니까 교수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이 권역별 협력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립대학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주로 국공립대학 간에만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이제 김동춘 교수님이 얘기한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뭐 정수미 박사님 그
내용들은 훨씬 더 많은 그 내용들이 좀 이렇게 있으신데 그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충분히 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걸로 하고 예 저희들이 이제 토론하도록 좀 하겠습니다.